아무튼 여기 지금 좀 전에 이제 배상민 선생님이 이 웃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게 이제 웃음에 관한 영화인데 굉장히 특히 이제 주인공 아서를 중심으로 보면은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이 막 이제 자기가 앓고 있는 질환 때문에 발작적으로 웃음이 터져 나오잖아요. 근데 이 웃음은 우리한테 굉장히 불안감을 줘요. 언제 웃을지 모르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또 어떤 비난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여러 사람이랑 같이 있고 보면서도 언제 웃어야 될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웃은 다음에 한 박자 늦게 또 혼자 웃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또 연민의 느낌을 가지기도 하고, 마지막에 자기 피로 이렇게 그 미소를 이 스마일을 만들었을 때는 또 되게 공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웃음하면은 뭔가 타인과 교감하고 어떤 친밀감, 이 사람을 나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럴 때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공감과 교감의 한 표현으로서. 근데 여기에서의 이 웃음하고는 굉장히 이제 웃음은 그런 의미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웃음하고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웃음이 이제 어떤 의미일까? 또 왜 조커라는 캐릭터에게는 그런 웃음이 필요했을까? 그 캐릭터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웃음이라는 요소인데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 한번 선생님, 박인 선생님 먼저. 이번 질문에는 순서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지목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하나의 사회 안에서 형성된 유머 코드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적 틀 혹은 선입견,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에게 작동하는 훈육의 효과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누가 총대를 쥐고, 말 그대로 총대를 쥐고 사람들에게 웃음이라고 하는 것의 효과에 대하여 조율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큰 사회적 권력의 문제라고 하는 걸 어쨌거나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배상민 선생님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보편성의 가면을 쓰고 있는 이 유머 코드의 차별성이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누가 여기에 대하여 함께 웃을 수 있는가. 웃지 못하는 사람은 배제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배제되고, 심지어 우리 사회가 지금 더더욱 그렇잖아요. 인싸 문화라고 소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이 문화 내부에 웃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통제하고 남들에게 많은 재미를 주는 사람들일수록 더 많은 관계성의 권력을 획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참여하지 못하고 갑분싸를 만드는 사람들이 언제나 아싸로서 규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웃음의 코드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문제적 상황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아서 플레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고, 이 컴플렉스의 기원은 그런데 이제 사실 어머니 학대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게 이 영화적인 설명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받은 학대가 뇌에 손상을 주어서 아서 플렉이 남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웃음의 어떤 감수성을 잃어버린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기원에 대한 설명 같은 것들도 맞물려 있고, 그런 거에 대해 또 상징적으로는 머레이 프랭클린에게 아버지로서의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저 사람이 웃음을 휘어잡고 있는, 재미를 조절하는 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선망이 있죠. 근데 이 선망의 기만성을 최종적으로는 알아가는 게 이 전체 이야기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보면은 결국에는 총을 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이거는 보편성의 웃음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기만의 가면을 이제 아서가 완벽하게 눈치를 채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훈육되어 가는 이 상황 자체가 문제적이라는 거를 폭로할 때죠. 그래서 순수하게 이제 거기에서 머레이한테 총을 겨누기 전에 이야기를 하죠. 웃음, 재미라는 건 주관적인 거다. 이거는 주관적인 건데 어째서 내가 남의 웃음의 기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맞추면서 살아와야 했었는가에 대한 이 문제들을 폭로하는 거라고 했을 때, 이 주관적인 맥락으로부터 웃음이라고 하는 걸 건져내기 위한 이 총체적인,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발악가.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 맘대로 웃겠다. 규율화를 거부하는 거라는 거죠. 이제 그만 얘기하세요.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박권일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런 독재는 처음이야. 빨리 하세요. 저희의 발언도 규율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조커를 만들고 있어. 편집하는 입장에서 너무 우리를 조커로 만들지 마세요 지금. 자, 빨리 하세요. 조커 마렵다. 저는 이제 웃음이라는 것이 저는 조커라는 캐릭터 자체가 사실은 반영웅이고 배트맨에 대한 이제 그 안티히어로잖아요. 근데 배트맨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결국은 이
혼돈스러운 그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고담에 질서를 부여하려고 하는 그 코스모스로서의 존재, 히어로인데 다크 히어로죠. 근데 그 다크 히어로의 진지함, 참을 수 없는 진지함을 참을 수 없는 웃음으로 받아치겠다라는 존재가 바로 조커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커가 굉장히 강렬한 캐릭터성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 조커라는 캐릭터, 그래서 그 진지함, 코스모스에 대한 그 반대, 그러니까 일종의 뭐 카오스겠죠. 그 카오스로서의 웃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디오게네스적 견유학파적인 웃음이기도 하죠. 무언가 강하고 질서 잡히고 정상적인 무언가가 있을 때 그것을 비웃고 넘어가겠다라는 그런 반골적인 그런 것들도 사실은 웃음이 포함하고 있죠. 아까 이제 웃음의 급진성이라든가 웃음의 전복성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저는 조커가 가지고 있는, 조커라는 이 캐릭터가 이 배트맨 사가에서 갖고 있는 원래 그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지금 이번에 나온 이제 조커 영화의 버전의 그 웃음은 또 하나의 저는 이제 추가된 것이 결국은 웃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까지 나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지함이나 질서에 대한 반대로서의 웃음이라는 의미 외에도 사실은 그 웃음이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 질서 속에 다 포섭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질서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미 나는 벗어나 있는데 왜 너네들은 그 틀 속에 자꾸 날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웃음이 자유를 가리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유로서의 웃음, 그리고 저항으로서의 웃음, 그런 면이 사실은 조커를 굉장히 매력적인 안티히어로로 만드는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바우틴의 카니발리즘도 좀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프롭이라는 사람이 그 블라디미르 프롭이 웃음의 미학이라는 웃음 맞나? 그 제목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한 70%가 비웃음에 대한 거예요. 비웃음. 네,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비웃음을 웃음의 정리력으로 엄청나게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조커의 불행은 비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늘 비웃음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조커가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나한테 너무 무례하다고. 그러니까 비웃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너무 무례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조커는 웃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그 웃음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조커의 웃음에는 그 아서 플렉일 때 웃음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맞출 때 웃음은 뭐냐면, 나는 당신들한테 공격성이 없다라는 걸 드러내는 웃음이 또 웃음의 한 종류죠. 그래서 좀 낯선 사람 만나면 사람들 웃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적당함이 없다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서 플렉은 계속해서 그렇게 웃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머니도 해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해피해, 나는 때리지만 너는 해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과 맞춰가기 위한 웃음? 그런 웃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커는 사실은 비웃는 사람이잖아요, 얼굴이. 근데 이 비웃음이 되게 재밌는 게, 그 지하철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지하철에서 왜 남자들이 여자 희롱하면서 자기들은 웃잖아요. 재밌다고 막.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옆에 앉아있는 조커가 웃기 시작하니까 얘네들이 이내 불쾌해진단 말이에요. 정색을 하죠. 네가 나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자꾸 이러니까 비웃는 걸로 느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때부터 조커가 기존에 있는 질서와 맞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기존의 질서 자체를 비웃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조커는 자기가 뭘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병인 거예요, 사실은. 그 질서 속에서는 조커는 정신병일 수밖에 근데 없는 더 이상 거죠. 정신병자라는 걸 숨기지 않겠다. 네, 그렇죠. 그래서 튀어나가고, 왜냐하면 카운터 파트 밖에 있는 그 사람들도 다 정신병자니까. 조커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 질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정신병자잖아요. 그러니까 조커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외곽에서 향유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조커는 웃음은 크게 두 가지다. 아서 블랙일 때의 웃음, 그거는 경계심을 낮추기 위한 웃음, 남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웃음, 그 다음에 조커가 됐을 때의 웃음은 진짜 자기 웃음. 네, 그래서 그 자체로 세상을 조소하는 웃음. 그래서 조커는 자기한테나 아니면 영화적으로나 반드시 필요했다, 웃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하철 씬에서는 사실은 웃음이 허락되지 않은 어떤 존재가 갑자기 웃으니까 불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조커는
이게 어떻게 보면 웃음의 권력으로부터 배제된 자가 이제 웃음으로써 그들에게 이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웃음을 굉장히 가장 무시무시한 무기로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이제 좀 이 영화의 서사적 구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가족 서사의 성격을 좀 드러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그 부유한 아버지에 대한 그런 환상 이러한 것들이 일종의 오이디푸스적인 사생아 서사를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근데 보통의 우리가 그 무슨 그 누구지? 소설의 기원의 소설 로베르 마르 굉장히 어려운 남미 이름이죠. 아무튼 그런 그 사람이 그 사생아와 엎둥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한 거는 보통의 사생아 서사가 이제 왕이 찬탈을 통해서 아버지를 대신하는 세속적인 성공을 거두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지향하는 데 반해서 영화 속의 이 아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세속적 성공의 길로 가지 않거든요. 세속적 성공을 거부하고 오히려 현실의 어머니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상상의 아버지는 뭐 이 사람을 죽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거가 됨으로써 자기 출생의 기원을 삭제하고 완전히 이제 엄마 아빠가 없는 그런 자기가 하나의 기원이 되는 그런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는 현실이랑 망상을 좀 적절하게 배치함으로써 아서의 출생에 대해서 또 끝까지 엄마 사진 뒤에 TW 당신은 미소가 이뻐 뭐 하면서 TW라고 하는 토마스 웨인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약자를 써붙여 놓음으로써 뭔가 모호한 해석을 남겨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초반에 봤을 때는 이거 뭔가 사생아 서사다 오이디푸스적인 근데 이게 보면 볼수록 그거는 아닌데 또 결말이 또 되게 좀 모호하기도 하고 열린 결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서사 구성 방식에 대해서 좀 한마디씩 해주세요. 자 아무나 먼저. 이 조커스러운. 자 하세요 그러면. 저는 뭐 서사 사실 그렇게 안 봤어요. 뭐 입양 서류가 있었으니까 조커는 그냥 그거 자체가 토마스 웨인이 조작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도. 근데 그거는 너무 영화 밖으로 읽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뭐 상상의 나를 못 펼칠 일이 없죠. 실제로 그렇게 막 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뭐 그렇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영화 내에 있는 정보로만 읽게 되면 조커는 애초에 근본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엄마 쪽도 질서고 아빠 쪽도 질서고 그 다음에 머레이도 질서잖아요. 그렇죠. 엄마는 엄마였고 머레이는 또 아빠였거든요. 머레이가 대사 그런 게 있잖아요. 당신이 뭘 하든 뭐 내 아들이었다고. 그게 오히려 모호하게 처리돼 있죠. 자네가 내 아들이라면 이 모든 것들을 버려도 좋다. 뭐 이런 말. 근데 그거 자체는 환상 망상 속에서. 그러니까 망상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머레이를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했겠죠. 웃음의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마저도 총으로 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커는 원래 근본 없이 나서 근본 없는 자기로 되돌아가는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있는 줄 알았더니 네. 자기 근본을 열심히 찾았더니 네. 근본이 없다라는 사실을 걸 인정하는. 심지어 내 웃음조차도 무근본이라는 거를 머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레이 따위는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뭐랄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근본이라는 걸 아는 순간 이 사람은 비로소 자유로워지잖아요. 이 가족한테도 갔다가 저 가족한테도 갔다가 저 가족한테도 가봤지만 그 어디도 나는 속속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 비로소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자기의 무근본을 찾아가는 네. 서사다. 네, 오케이, 그래서 자 됐습니다. 아니 이거는 해줘야지. 어. 가족은 거들 뿐이라고. 가족은 거들 뿐. 네, 가족은 이걸 강화시키기 위한 장치일 뿐이지 가족 서사로는 안 본다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봤을 때도 이 이야기 안에서 결국에는 오이디푸스적인 구조는 하나의 그냥 틀로 제공되는 거고 이거를 어떻게 트릭이에요, 트릭 그러면? 트릭에 일종의? 가까운 것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제가 봤을 땐 이거는 더 나아가기 위한 조건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안티 오이디푸스적인 거죠. 더 나아가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안티 오이디푸스적인 게 한쪽에 있고
다른 쪽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히어로물의 서사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커를 볼 때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대항마로서의 즉 배트맨의 서사를 항상 같이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 배트맨의 존재 탄생이 이 영화 안에서 암시되어 있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아서 플렉의 삶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히어로물의 서사 진행하고 비슷해요. 거의 초반부에 내 존재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는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시련이나 오해나 이런 자기 내부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을 뭐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제는 자기의 새로운 정체성을 긍정하거나 인정한다. 뭐 이런 식의 이 패턴의 수순이라고 하는 거는 히어로물의 구조하고 사실은 똑같은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영화를 볼 때 히어로물 같은 그런 통쾌함을 이렇게 매개해서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조커가 가지고 있는 더 급진적인 영역들 때문에 이 이야기가 또 히어로물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안티오이디푸스적인 구조와 적극적으로 결합하게 되는 건데, 그거를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머레이를 죽이는 것도 그렇고 어머니를 죽이는 것도 그렇고 조커가 가지고 있는 이 기원에 대한 부정.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오이디푸스 서사는 자기 기원을 찾아가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문제적인 것인지 혹은 새롭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를 발견하는 건데, not 기원, 기원 없음을 이제 조커는 받아들이게 되고, 그게 오히려 자기 기원이라고 한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과거 안에서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새로운 존재로 살 거냐에 대한 미래 쪽에 방점이 찍히기 때문에 이제 이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조커의 그 모든 어떤 최종적인 변모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이제는 얘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살아갈지를 궁금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도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점에서 안티오이디푸스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저 역시도 가족 서사는 좀 보조적인 장치인 것 같고요. 제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좋게 봤던 부분은 그 메리토크라시, 그러니까 능력주의적인 영웅 서사에 대해서 거의 근본적으로 좀 뒤집는 형태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박윤 선생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영웅이라는 것이 탄생하는 것도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처음에 태어나고 근데 자기가 잘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좀 달라. 그래서 좀 왕따를 당해요. 그래서 나 왜 이렇게 이상하게 다르지? 왜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알고 봤더니 자기는 너무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자기를 싫어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 그렇구나, 내가 다르구나라고 그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인류를 구원하는 더 큰 스케일의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조커는 처음에 비슷하죠. 왕따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고 굉장히 자기가 왜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알게 되죠. 자기가 정말 되고 싶은 코미디언인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남을 웃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 철저한 무능력을 깨닫게 되죠. 능력이나 재능을 깨닫는 게 아니라 무재능과 무능력을 깨달으면서 이 사람은 안티히어로가 되는 거죠. 그 능력주의라는 걸 사실은 세상이 부여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웃을 줄 알고 웃길 줄 아는 것인데, 그 기준 자체가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기는 쥐떼가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굶어 죽고 사람들이 맞아 죽고 힘들어하는데 저렇게 부자들은 극장에 앉아서 모던 타임즈를 보면서 깔깔거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런 기준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영웅 서사를 뒤집은 형태의 글자 그대로 반영웅 서사, 그러니까 반영뿐만 아니라 서사 자체도 사실은 뒤집혀진 형태의 영웅 서사인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저는 능력주의라는 그 재능과 어떤 그 초인적인 능력으로 대표되는 히어로물에 대해서 완벽한 안티테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조커라는 존재 자체가 사실은 조커라는 존재가 무슨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실제로 코믹스 조커도 뭐 힘이 엄청 세다거나 뭐 싸움을 대단히 잘한다거나 뭐 이런 능력이 없잖아요. 맷집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커라는 존재가 상징화되는 순간부터 도시 전체가 폭동에 휩싸이고 사람들이 전부 조커의 흉내를 내고 결국은 조커의 신화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반영웅 서사이면서도 철저한 계급 서사죠. 사실은 집단적인 항쟁이라는 것이 그런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어떤 초월적인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사회적인 모순이 응축되다가 어느 순간 굉장히 우연적인 계기에 의해서 폭발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무능력한 존재에 의해서 폭발을 하게 된다는 거. 그러면서 저는 이것이 반영웅주의적인 서사이면서 반능력주의 서사이고 계급적인 서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트맨과 비교해보면 배트맨은 어쨌든 아버지 토마스 웨인으로부터 엄청난 자산을 물려받고 그걸 승계하는 데 반해서 이 사람은 아무것도 물려받는 게 없는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글자 그대로 이제 네. 프롤레타리아트.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배트맨보다 이 조커에 우리가 더 주목하고 열광하는 거는 또 우리 시대 지금 전 세계적인 불황이라든가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또 반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